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벌판에 한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사람이 키가 큰지 작은지 알 수 없습니다. 큰 키를 강조하려면 옆에 작은 사람을 한 명 세워야 하죠. 같은 이치로 영웅이 탄생하려면 키 작은 역할을 맡아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역사에는 이런 억울한 악역이 의외로 많죠. 어떤 분은 원균도 그렇다고 합니다. 원균의 죄는 일기를 쓰지 않은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죠. 이순신과 원균의 사이는 전쟁 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난중일기에서 이순신은 원균을 원흉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진 이유는 미스터리입니다. 이건 추측입니다만 개인적인 앙금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원균도 임진왜란 후 선무공신이 되고 의정부 좌찬성에 추중됩니다. 원균 옹호론자는 이것이 이순신의 설명과 달리 원균도 공적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반대론자는 그건 원균이 서인이었기에 동인인 이순신과 균형을 맞춰주려는 선조의 정치 노름일 뿐이라고 폄하합니다. 선조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이것도 답을 내기 참 곤란한 문제죠. 이런저런 정황 증거를 빼고 칠천량 해전을 중심으로 원균의 능력과 공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천량 해전의 1차적 책임은 정부와 아마추어 전술가인 문관들에게 있습니다. 조선 수군의 승리에 감동한 이들은 수군은 우리가 세니 수군으로 부산항을 공격해 부산항을 점령하거나 부산의 왜군 함대를 경멸시켜 조선의 왜군을 고립시키면 전쟁이 끝날 거라는 성급한 상상을 합니다. 이건 현장을 알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조선의 전함과 일본의 전함은 특성이 전혀 달랐습니다. 조선군의 전함은 잔잔한 바다에서 방어 전술에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파도가 있고 대양이 열려있는 넓은 부산 앞바다에서 싸우면 조선군이 절대 불리했죠. 하지만 이런 말을 해도 문관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순신은 이 말도 안 되는 전략에 반대하다가 해임당하죠. 원균도 이 전술이 무리하다는 것은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조정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죠. 반대하다가 도원수 권율에게 곤장까지 맞았다는 설도 있는데 명색이 삼도수군 통제사에게 곤장을 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과장된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강압이 셌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원균이 억울하지만 전투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완전히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6월부터 원균은 소규모 충돌을 하면서 탐색전을 펴니다. 7월 14일 새벽 원균은 134척이나 되는 전 함대를 이끌고 부산항으로 출동합니다. 일본군은 부산 앞바다에서 전투를 피하고 하루 종일 조선 함대를 끌고 다녀 지치게 만듭니다. 일본 전함은 우리보다 빠르고 조류에 대한 적응력도 뛰어납니다. 저녁이 되자 파도가 거세지면서 조선군은 탈진한 상태가 됩니다. 일본 배는 유선형이고 바닥도 뾰족합니다. 우리 배는 바닥이 평평해서 조금만 파도가 일어도 안정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배는 크고 폭이 넓어 무겁고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노를 젓는 격군의 피로도가 급증합니다. 조선군은 추격을 포기하고 영도에 집결하는데 이미 전투 체력을 상실했음을 깨달은 원균은 전군을 독려해서 필사의 후퇴를 감행합니다. 여기서부터 일본군의 사냥이 시작되죠. 이후에 전황은 적벽대전에서 패배한 조조가 탈출하다가 제갈량이 배치해둔 촉군의 매복에 연거푸 걸려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첫 번 기항지 가덕도에 도착하자 탈진한 조선군은 물을 찾아 서둘러 상륙합니다. 이때 기다리던 일본 육군이 공격해오죠. 원균은 가덕도를 떠나 거제도의 요충인 영등포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진해를 마주보는 요충 중의 요충인데 이것도 일본 육군이 이미 점령하고 있었죠. 7월 15일은 비가 오고 파도가 거셌습니다. 오후가 되자 원균은 풍랑을 무릅쓰고 후퇴를 감행합니다. 이곳을 가장 빨리 탈출하는 방법은 거제와 육지 사이에 조류가 거세기로 유명한 칠천량을 타고 빠지는 것이죠. 문제는 이곳의 육지와 섬들도 일본군의 점령지대였다는 것입니다. 오후에 출발했기 때문에 조선 함대는 칠천량을 통과하지 못하고 중간에 있는 반원 모양의 작은 포구에서 정박하게 됩니다. 이곳은 아늑한 정박지지만 안으로 쑥 들어와 해협의 좌우 입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죠. 여기에 칠천도가 앞을 막고 있고 좌우 통로는 좁아서 포위당하기에는 그만인 곳입니다. 16일 새벽 전함으로 칠천량을 포위하고 육지와 섬에까지 육군을 배치한 일본군이 공격을 개시합니다. 조선군이 경계용 선박을 배치했지만 이틀간의 무리한 항행으로 지쳐 떨어진 장병들이 모두 잠들어 버렸죠. 완벽하게 포위당한 조선군은 빠져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섬이나 해안으로 상륙했지만 거기도 왜군이 기다리고 있었죠. 완벽한 선멸전, 최악의 패전이 벌어집니다. 여기서는 원균을 변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형편없는 전략가입니다. 6월부터 시작한 탐색전으로 일본군은 조선군의 침공 의도를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대응 전략을 세웠죠. 조선군은 그것을 무시하고 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싸워준다는 순진한 가정하에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조선 전함은 일본 전함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육군은 일본군이 워낙 세니 상륙도 불가능합니다. 일본군이 어떤 작전을 쓸지 뻔한데 조선군은 어린애처럼 그들을 따라다니다가 지쳐 떨어졌습니다. 퇴로에서도 조선군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교과서적인 행로를 따라갑니다. 칠천량은 명랑과 비슷한 곳입니다. 퇴각을 대비해서 이곳에 예비 함대를 두었다면 조선군은 이런 곳에서의 수비는 강하기 때문에 주력이 후퇴하는 동안 저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명랑해전의 신화나 그리스의 300스파르탄 같은 장엄한 영웅담이 탄생할 수도 있었죠. 아니면 오전에 출발하거나 위험해도 다음날까지 영등포에서 버티다가 아침 일찍 출발해 단숨에 통과해버려야 했죠. 경로와 속도를 생각하지 않고 칠천량 한가운데 정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원균은 부산항 공격이 무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의 전략을 예측하지 않고 뻔한 전략으로 공격했으며 후퇴하는 상황을 전혀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퇴를 엄호할 함대를 분리하는 것이 겁났던 모양입니다. 최대한 많은 병력이 똘똘 뭉쳐 다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슴떼나 물고기떼가 포식자의 공격에 대비해 이런 전술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항이 불가능한 집단의 생존 전술이지 전투를 위한 전술이 아닙니다. 칠천량 전투의 교훈은 심오한 교훈이 아니라 진지한 자각입니다. 현장을 모르는 집행부, 상대의 수를 읽을 줄 모르는 지휘부가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교훈입니다. 무능한 지도자, 무능한 지휘관 때문에 그곳에서 죽어야 했던 장병들, 유가족들의 분노는 어땠을까요? 조직의 리더라면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 교훈이자 책임감입니다. 감사합니다.